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9월 28일 날요. 오랜만에 광청 종주를 했습니다. 기록을 제가 한번 봤더니 24년 11월 28일에 산우 한 명과 같이 저하고 둘이서 강남 14리라고 밤 10시 50분에 만남의 교회 옆길로 광교산 올라가서 대략 한 60km 걸은 다음에 삼성산 석수역으로 하산한 거. 요게 광교산, 청계산 요 지역 장거리 산행했는 기록인데, 그러고 나서 처음입니다. 예, 이쪽 광청 종주한 게.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놀았다는 뜻이고요. 팬데믹 이후에는 마스크하고 산행버스 타는 게 너무 싫어서 종주 산행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거죠. 원래 이 광청 종주는 광교산은 경기대 입구 반딧불이에서 시작해서 옥녀봉 찍고 양재봉 화물터미널로 마치거나 아니면 그 역순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걸 뭐 광청종주 또는 뭐 청광종주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 한 25km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상당히 빡신 코스입니다. 여기도. 예. 근데 이번에는 원터골에서 시작을 해서 수지구청역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골랐습니다. 원터골에서 오르기는 저는 처음입니다. 예. 근데 광청 요 지역은 산행은 많이 다녔고요. 여기는. 예. 원터골에서 오르는 게 처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봉까지 대략 한 3km 걸어 올라가는데 고도 대략 500m 올리고 있고요. GPX 기록을 봤더니 한 1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특징은 시작부터 정상까지 전부 계단 오르막길입니다. 나무 계단, 돌 계단 반복해서 그야말로 무한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뭐 그냥 올라갔고요. 특히 매바위 직전 그 계단길 그것만 제가 한번 세리 봤는데 거기만 한 600개를 제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톱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조금 더 이어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형제봉 거쳐서 광교산 오를 때 형제봉 거기만 오르는 계단길 그 세리 봤더니 441개였으니까 이 원터골 매봉 이 오름 코스가 이 초보들한테는 그야말로 지옥길 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예. 저는 홀로 산행할 때는 정상이라고 해서 뭐 앉아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진 하나 딱 찍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저희 버릇입니다. 오랜만에 와 봤더니 매봉에서 혈업제 골로 내려가는 그 암릉길이었는데 거기 이제 데크길로 이쁘게 단장을 해놨네요. 혈업제에서 망경대는 이제 우회를 하죠. 그 위에 이제 군 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석기봉 옆을 지나가는 그런 코스고요. 예전에는 이 코스를 주로 밤에 다녔습니다. 오늘은 좌로 지나갔습니다. 일단 정상을 한번 찍은 후에는 뽕우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게 이게 종주 산행 구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려가는 만큼 다시 올라가야 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뽕우리라는 것이 바로 이수봉, 국사봉, 우담산, 바라산, 백운산, 광교산 이런 게 다 봉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사봉 올라갈 때도 엄청 힘들죠 여기. 예, 뭐 힘듭니다. 그런데 하우 고개까지 한없이 그야말로 자유 낙하하듯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는 겁이 덜컥 나죠.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담산에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비로소 제대로 한번 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워곡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워곡에는 국사봉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우담산 다시 올라가는 그 고갯길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중에서 안양 판교로 구간 그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이 등산로가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등산용 육교를 사진처럼 그렇게 새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고속도로도 중요하죠. 등산도 중요합니다. 예.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등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둘 다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등산 전용 육교 건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했고요. 이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산길은 쭉 이어져야지 중간에 이거 끊어버리면 안 되죠. 예?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백두대간길 이거 백두대간 인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의가 없고요. 잘 보호해서
우리 후손들도 제가 즐겼던 그 백두대간길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백두대간 이 산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세대가. 예? 그런데 왜 백두대간길 중간중간을 끊어버려 갖고 산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산행길을 연결해서 자유롭게 산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할 일이지. 예? 이게 매우 중요하고 필수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백두대간 곳곳에 출입 금지시키고 이걸 말이죠. 그 출입 금지해 놓은 거를 걸어가면은 그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는 CCTV까지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그 직원들이 세금으로 이제 밥 먹고 사는데 그 내가 낸 세금인데 이 등산하는 애국 시민들을 감시한다고 그 적발해 갖고 과태료 처분하고 뭐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저는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하여튼 아무리 감시를 해도 백두대간길 갈 때는 다 지나갑니다. 예. 예? 지나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지나가는 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악법을 없애야죠.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원래 산길 끊지 말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보존 아닙니까? 수천 년 이어져 온 그 산길을 왜 지금 끊고 못 가게 막고 감시하느냐고요. 왜 지금 세대가 백두대간 단절의 시대가 되어야 하느냐고요. 내가 낸 세금을 왜 이렇게 쓰느냐고요. 오히려 백두대간 산길을 연결시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백두대간길 막아놓은 거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화가 난다 이겁니다. 예,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토요일 8시에 하남 검단산에서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삼성산 석수역까지 마감하는 요게 이제 강남 16산 종주 코스인데 근데 그 코스에서 한밤중에 통과하는 곳이 바로 이 하우고개라는 겁니다. 하우고개. 그래서 하우고개 중간 지점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막걸리 나누고 간식 먹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알바라는 것은요, 계획했던 산행 경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헤매다가 되돌아오는 거, 그걸 알바라고 합니다. 이게 등산업계 전문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이죠. 예. 못 돌아오면은 그날 산행 실패입니다. 예. 실패입니다. 예. 드물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이 광청종주 이 구간에서도 알바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예. 가령 오늘 산행에서 진행 방향으로 하우곡에 지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야죠. 예, 빡시게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온 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담산 가는 능선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능선길로 완전히 올라선 다음에 잠시 진행하다가 직진하면 안 되고요. 딱 좌트를 해야 합니다. 좌트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예. 예? 쭉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우담산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정표가 아주 애매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 첫 번째 그 지점이고요. 근데 저는 산길쌤이라는 등산 어플 이 GPX 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 산행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알바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바라산 가기 전에도 무심코 직진하면은 100원 후소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산행 실패죠. 아니면 다시 올라와서 알바하던 고자로 다시 돌아와서 진행하든가 뭐 선택은 자유고. 근데 여기에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대로 그 좌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산에서는 갈림길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GPX 등산 어플에 익숙하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최악 조건이 있습니다. 4대 최악 조건. 한밤중 비까지 오고 첩첩산중이고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게 4대 최악 조건입니다. 등산할 때 한밤중에 비까지 쏟아지고 첩첩산중이고 처음 가는 초행길입니다. 이 4대 최악 조건에서도 이 등산 어플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알바 없이 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거리 산행 간다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 충분히 챙기는 게 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라산 오름길 같으면은 1년 365일에 맞추어서 계단을 365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15일씩 쪼개서 24절기 이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거 그게 아주 재밌고요. 바라산 오를 때는 좀 힘이 들어서 계단 시작하기 전 그 중간에 벤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벤치에 잠시 배낭 메고 배낭 베고 들어 누워서 푸른 하늘 보고 쉬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쉰 겁니다. 오늘 산행에서. 그래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에헤이야 가다 못 가면 에헤이야 쉬었다 가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산행길이니까 힘들면 부담 없이 쉬는 것도 자유입니다. 뭐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쉬었다 갔고요. 백운산 계단길은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쿡 쳐박고 꾸역꾸역 오르다 보니까 반가운 그 정상석, 백운산 정상석 딱 보이래요. 밑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역광이라서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저는 뭐 사진빨에 대한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지금 저 백운산 정상석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뭐 사진빨 좀 나쁘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백운산에서 광교산은 평지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전히 심하지는 않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제 산행이니까 역시 뭐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막판이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광교산에서 이제 선식 타 마시고요. 이제 간식이니까. 그래서 하산을 하는데 그 수지 성당이라는 이정목 그거 잡고 가면은 이제 수지구청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봤더니 그 광교산 정상에서 바로 딱 내려서니까 그 사진처럼 이정목이 하나 나오는데 수지 성당까지 6.6km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올라갈 때 원턱골에서 매봉까지 오르는 길 한 3km 정도 됐으니까 이 상당히 머네요. 그 하산길이. 수지성당 저 이정목은 끝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 이 하산 코스 정말 지겨웠습니다. 오늘 그 산행 중에 제일 힘든 코스였습니다. 이 하산 코스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령 그 형제 보면서 하산하면은 그냥 쪼르륵 내려가면 끝인데 이 수지성당 이쪽 방향은 거리도 길뿐만 아니라요. 이 찐빵이 끝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찐빵이 뭐냐? 이것도 등산업계 전문 용어인데요. 하산길에 발목을 잡는 거 조그만 봉우리를 찐빵이라고 말합니다. 하산길은 힘이 빠지고요. 지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데 종점은 안 보이고 말이죠. 기다리는 종점은 안 보이고 찌질한 봉우리가 자꾸 나타나면 짜증나죠. 그리고 피곤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랬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원턱골로 올라간 계기가 있는데요. 제 동생이 저보다 나이가 6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나이 들어 이제 뒤늦게 등산이 재미있다고 시작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올 봄에 청계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코스 올라가다가 중간에 퍼져서 헥헥거리다가 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와, 동생이 제가 알기로는 등산 아주 건강하고요. 등산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지금은 이제 다 장성했지만 초등학교 꼬맹이 시절에 여름 휴가 되면은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설악산 오색에서 밤에 새벽에 오색에서 그 대청봉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종주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뒤에서 항상 헥헥거리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생은 등산 엄청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오르지도 못하고 퍼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지난 8월입니다. 올 8월 둘이 같이 이제 치악산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치악산을. 그런데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노인 폼에다가 지팡이 짚고요. 지팡이가 바로 스틱 아닙니까? 지팡이 짚고 헤매던 모습이 완전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건강하던 녀석이 도대체 왜 저렇게 됐는지. 그래서 취약선 오를 때 사다리 병창길이 좀 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옆에 계곡길로 우회를 해서 올라갔는데 결국 정상 못 갔습니다. 한 3분의 2 오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가 계단길 중간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퍼대고 둘이 앉아서 밥만 먹고 도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충격.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 근데 동생이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요. 예. 평소 건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산을 못 타는지, 갑자기 산을 못 타게 됐는지, 아무리 진단을 받아봐도, 가령 근감소증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질병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결론이 뭔가, 회사 생활 바빠서 제대로 운동 못한 결과 아닌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하여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력, 근육의 힘 아닙니까? 근육의 힘. 이거 강화하는 정석, 이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동생한테도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예, 체력의 원천이 무엇이고, 이 체력을 강화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엔진에 가솔린 태울 때 물과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추진력을 내죠. 예, 신체는 어떻습니까? 근육세포에서 포도당 태울 때 물과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육세포가 제네시스의 엔진과 같고 포도당이 제네시스의 가솔린과 아날로지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물과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힘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또 가령 건전지도 에너지 원천이죠. 예, 에너지 원천입니다. 건전지. 이거 직렬 연결하면은 전압이 올라가죠. 병렬 연결하면은 전류가 많아져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근육은 말이죠. 이 미세한 세포들이 세포 하나하나가 엔진이라는 겁니다. 이 미세한 세포들이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그래서 이거는 세포들이 단순하게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된 거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각각 독립된 독자적 세포들 덩어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요거 덩어리가 한 개처럼 작동하는 요거 나타내는 그 분야 전문 용어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전 모르겠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군집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이 팩트로부터 체력 강화하는 두 가지 원리가 추론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추론됩니다. 100만 불짜리입니다. 예. 그건 또 공짜입니다. 두 가지 원리. 더 좋은 엔진과 더 좋은 연소 효율입니다. 더 좋은 엔진 만들어야 하고요. 더 좋은 연소 효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원리, 더 좋은 엔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1번, 각각의 근육세포가 더 튼튼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 각각의 근육세포가 새로 더 많이 생겨서 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요겁니다. 이게 더 좋은 엔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근육세포가 더 굵고 튼튼해지면 이게 더 좋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치 장단지, 허벅지 이렇게 튼실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순서대로 더 세분해서 보면은 첫 번째, 각각의 세포가 더 튼튼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육세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먹거나 보약 먹거나 그런 거 다 독입니다. 그거 필요 없고요. 예? 사람마다 유전적 차이는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게 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사전적 요인은 제외해버리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후 요인, 바로 적절한 운동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육세포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튼튼해집니다. 근육세포 사용하는 게 운동입니다.
두 번째, 세포가 새로 생겨서 세포의 숫자가 많아져야겠죠. 그러면 근육세포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배울 필요가 없고요. 안 배워도 저절로 아는 것인데 바로 DNA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프로그램은 그대로 지금도 작동 중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 가설은 거짓말 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강도가 지속되면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새로운 근육세포 만드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재료가 뭐냐? 새로운 근육세포 만드는 원재료가 뭐냐?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그런데 근육세포 만들기 위해서 기름진 고기를 먹어야 할 필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단백질과 지방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을 만드는 원재료가 뭐냐? 그게 바로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당은 에너지 만드는 연료인 동시에 단백질과 지방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거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체가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음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 육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미, 잡곡밥에 채소, 과일, 견과류 속에 여기에는 소고기, 고등어, 우유, 계란보다 훨씬 더 많은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소들도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다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식품과학원인가 거기서 나온 실제 데이터로 다 분석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데이터를 갖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짓거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비건식에 대한 다른 영상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지는 비건식은 식품의 우등제이고 육식은 식품의 열등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튼튼한 엔진은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 엔진이 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지속적으로 엔진에 공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엔진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기름이 바로 포도당 아닙니까? 그리고 태우기 위해서는 제네시스 엔진이건 근육세포 엔진이건 산소가 필요하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연료통에 비축되는 겁니다. 제네시스는 그냥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되는데 신체의 연료통에 연료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돼야 한다는, 포도당의 형태로 소화 흡수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근육 속의 글리코겐, 혈액 속의 혈당,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것이 바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연료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숨 쉴 때마다 이제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빡센 산행, 특히 가파른 경사길 올라갈 때는 숨이 가쁜 거죠. 그래서 헥헥거리죠. 헥헥거립니다. 그래서 이 헥헥거리는 게 빨리 산소 보내라고 셰프 엔진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산소 고파 죽겠다고. 그래서 요는 뭐냐? 적절한 강도 산행을 지속 반복하면 산소를 공급하는 폐활량 이것도 증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적절하게 음식을 먹으면 공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고기, 우유, 계란 먹고는 빡센 산행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밥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사시사철 추나추동입니다. 점심은 그 도시락통 바닥에 생김 구운 거 그냥 깔아버리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현미, 잡곡, 콩밥 퍼담아 버리고요. 맨 위에 참깨를 좀 수북하게 뿌려갑니다. 김밥을 따로 말을 필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김하고 밥을 섭취하면 되는 거니까. 겨울에는 뜨거운 물 붓고요. 다른 계절에는 생수 부어서. 그래서 반찬은 언제나 유일무이 김치 하나면 족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저는 우주 최고 음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진수성찬이라고 봅니다. 에너지와 영양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과 달리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육식의 부작용, 그거는 비건식에 대한 저희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 문제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요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일단 관련 사진 보시고요. 일단 팩트부터 정리하고 나서 요거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22년 사망자가 37.3만 명, 전년보다 17% 이상 지금 급증 추세라는 겁니다. 엄청 빨리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한국인이 그렇습니다. 출생아는 22.9만 명, 훨씬 적죠. 전년 비해 또 마이너스 4.4% 감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점점 더 빨리 죽어가는데 점점 더 적게 태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구 유지가 안 되고 있다. 인구 절벽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다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 분석이니까 도대체 왜 죽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정리하면은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이하, 10대에서 30대 사이는 이건 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분석하는 게 지금 적절하지 않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그래서 전 연령대 사망 원인 암,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 이런 순서입니다. 여성한테는 알츠하이머가 매우 위협적인 것 같고요. 남성한테는 자살이 위협적이네요. 당뇨와 고혈압도 매우 위협적인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는 5대 암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대 암 중에서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이런 순서인데 위암, 간암 사망자는 감소 추세인데 폐암, 대장암, 췌장암은 지금 증가 추세라는 거 그림에서 확인되고요. 알츠하이머 증가율이 단연 압권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폐혈증 이런 것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팩트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한번 제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은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다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를 해본다면 결국 40대 이후 사망 원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결과 아니겠는가. 기름진 육식, 음식 너무 많이 먹고 운동 부족 때문 아니겠나. 그런 겁니다. 여기다 양념으로 과음과 흡연까지 곁들이면 뭐 일찍 죽기 딱 좋은 조건 아닐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